지금 일본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평생 일본이 최고라고 믿었던 한 여고생이 충격적인 진실을 밝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한마디는 단순한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믿어왔던 역사관을 뒤흔들었고 일본 사회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고 일부는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부정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일본에서 벌어지는 경제 위기보다 더 큰 충격이 올지도 모릅니다. 대체 그녀는 무엇을 보고 어떤 진실을 깨달았던 걸까요? 그리고 그 한마디가 왜 일본을 뒤흔들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은 눌러주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스즈키 아야입니다. 도쿄의 명문 사립고등학교에 다니는 17살 여고생이에요. 저희 가족은 일본에서도 꽤 알려진 집안입니다. 아버지는 도쿄대학 역사학과 교수시고 어머니는 전통을 중시하는 명문가 출신이에요. 우리 집에서는 일본의 역사와 전통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버지는 식사 시간마다 역사 이야기를 하시곤 했어요.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항상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은 일본이 없었다면 발전하지 못했을 나라다. 저는 그 말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어요. 역사학자인 아버지의 말씀이니 틀림없이 사실일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역사는 사실에 기반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오늘도 교실에서는 한류 이야기로 시끌벅적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 한국 노래니 한국 드라마니 하는 이야기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귀에 거슬리는 소리였어요. 이카가 핸드폰을 내밀며 한국 드라마를 보여줬을 때 저는 차갑게 관심 없다고 대답했어요. 이카의 표정이 굳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사실을 말한 것뿐이었으니까요. 일본 문화가 훨씬 깊고 풍요로운데 왜 다들 한국 같은 작은 나라의 문화에 열광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창가에 앉아 도쿄의 고층 빌딩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발전된 도시와 문화를 가진 우리가 왜 한국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아시아의 선두주자입니다. 일본은 세계 3위의 경제대국입니다. 한국은 우리를 따라오기에 바쁜 나라일 뿐입니다. 저는 아버지처럼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감정이 아닌 논리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다음 주 역사 발표를 위해 메이지 유신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일본이 어떻게 근대화에 성공했는지에 대해서요. 아버지의 서재에 있는 책들을 참고해 발표 자료를 만들었기에 자신감이 넘쳤어요. 일본의 위대한 역사에 대해 이야기할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전철 안에서 문득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어머니는 항상 조용하셨어요. 아버지의 주장에 절대 반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가끔 이상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었어요. 지난 주말 아버지가 출장으로 집을 비운 날이었습니다. 새벽에 물을 마시러 부엌에 내려갔다가 거실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어요. 어머니가 혼자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어 자막이 흐르고 있었어요. 한국 뉴스 채널이었습니다. 제가 물어보자 어머니는 깜짝 놀라시더니 서둘러 채널을 바꾸셨습니다. 잠이 안 와서 TV를 보고 있었다고 하셨지만 그때 어머니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뭔가 슬픔과 그리움이 섞인 듯한 눈빛이었어요. 평소의 어머니와는 달랐습니다. 더 묻지는 않았어요. 어머니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의문이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왜 한국 뉴스를 보고 계셨던 걸까요? 그것도 아버지가 없는 날에 몰래 아버지의 강한 주장과 달리 어머니에게는 한국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런 생각을 하니 왠지 불안해졌어요. 집에 도착하자 현관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루미는 어머니의 일본 이름이에요. 아버지께서는 학교 생활이 어땠는지 물으셨고 저는 메이지 유신 발표 준비 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어머니가 주방에서 나오셨습니다. 항상 그렇듯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어머니의 눈에는 항상 무언가 말하지 않는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았어요. 저녁 식사 시간, 아버지는 오늘 있었던 학과 회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갑자기 아버지께서 제 학교에서도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내일 공지가 있을 거라고 본인이 미리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궁금해하는 제게 아버지는 한국과의 교류 프로그램이라고 알려주셨어요. 다음 달에 수학여행으로 서울에 가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젓가락을 들고 있던 제 손이 멈췄어요. 한국이라니요? 무슨 농담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을 살폈지만 진지해 보였어요. 왜 하필 한국인지 물었을 때 아버지께서는 요즘 한류 때문인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나라를 경험해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덧붙이셨어요.
아버지의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평소라면 한국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말씀하셨을 텐데 말이죠. 어머니를 바라보니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고 계셨어요. 하지만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어머니가 긴장하는 모습은 좀처럼 볼 수 없었거든요. 한국 수학여행이 어머니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왜 갑자기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걸까요? 저는 가고 싶지 않다고 다른 곳으로 갈 수는 없냐고 물었습니다. 정말 한국 같은 곳에 가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아버지께서는 목소리를 단호하게 바꾸시며 세상을 넓게 볼 줄 알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다른 나라를 경험해 보는 것도 중요한 공부라고 설사 그 나라가 우리보다 뒤처져 있다고 해도 말이에요. 결국 참을 수 없어서 방으로 올라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한국 같은 곳에 가야 한다니 최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이상한 행동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어머니가 숨기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한국과 어머니 사이에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 한국 수학여행 발표 이후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학교에서는 여행 준비 이야기로 가득했어요. 친구들은 한국에서 뭘 살지, 어떤 곳을 방문할지 계획을 세우느라 바빴습니다. 저만 그 열기에서 제외된 채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어요. 여전히 한국에 갈 생각을 하면 짜증이 났습니다. 메이지 유신에 대한 발표는 성공적이었어요. 선생님께서는 제 발표가 논리적이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았어요. 선생님은 메이지 시대에 일본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순간 당황했어요. 아버지에게 들었던 내용은 많았지만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빌려 대답했어요. 일본이 한국의 근대화를 도왔다고 말했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나오는데 몇몇 친구들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특히 역사에 관심이 많은 사토시가 무언가 말하려다 그만두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잘못된 이야기를 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집에 돌아와 아버지의 서재에서 한국 관련 책을 더 찾아봤습니다. 대부분은 일본의 식민 지배를 긍정적으로 서술한 책들이었어요. 하지만 구석에 먼지 쌓인 책 한 권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일 관계사의 진실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책을 펼치려는 순간 아버지의 발자국 소리가 복도에서 들렸습니다. 급하게 책을 제자리에 꽂아놓고 서재를 나왔어요. 수학여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니 어머니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평소와 달리 긴장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는 주변을 살피시더니 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퇴근하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어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한국에 가면 꼭 한 곳을 방문해달라며 작은 종이를 건네셨어요. 거기엔 낯선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11길 76학교 일정표에 있던 북촌 한옥마을 근처인 것 같았어요. 이게 무슨 주소인지 물었더니 어머니는 이곳에서 내 뿌리를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뿌리라니요? 무슨 의미인지 더 물어보려 했지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가 돌아오신 겁니다. 어머니는 서둘러 비밀로 해달라는 제스처를 취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방으로 사라지셨어요. 그날 밤 주소가 적힌 쪽지를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가 말한 뿌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왜 어머니는 이렇게 비밀스럽게 행동하시는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다음 날 수학여행 준비물 목록을 받았습니다. 짐을 싸면서도 계속 어머니의 말씀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옷장에서 여행용 가방을 꺼내는데 그 위에 쌓인 상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호기심에 상자를 열어봤어요.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일본어로 쓰여 있었지만 몇 장의 봉투에는 한글로 된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그중 한 사진이 특히 시선을 끌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어머니로 보이는 여성이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옆에는 낯선 여성과 남성이 함께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한글로 무언가 적혀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어머니가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라니. 어머니는 항상 일본 전통 의상만 입으셨거든요. 갑자기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급히 사진들을 상자에 넣고 원래 자리에 두었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어머니는 제 얼굴을 살펴보셨습니다. 한복 입으신 사진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나중에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겠다고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제가 한국에 가서 직접 보고 느끼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한번 쪽지에 적힌 주소를 확인하셨어요. 이 주소를 잊지 말고 아버지께는 비밀로 해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왜 아버지께 비밀로 해야 하는 건지 궁금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눈빛에서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여행 전날 밤 아버지께서 제 방에 찾아오셨어요. 평소와 달리 다정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에 가서 많이 배우고 오라고. 물론 일본의 시각으로 그 나라를 바라봐야 하지만 다른 문화를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아버지의 말씀이 의아했습니다. 평소 한국에 대해 비판적이셨던 분이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요. 어머니가 한국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물어봤어요. 질문을 던지자 아버지의 표정이 굳었다가 금세 부드러워졌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는 순수한 일본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반응이 너무 빨랐습니다. 마치 준비된 대답 같았어요. 밤늦게 침대에 누워 창밖의 달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한국으로 떠나는 거예요. 제가 알던 세상이 모두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어머니의 비밀, 아버지의 이상한 태도, 그리고 그 주소, 모든 것이 미스터리였어요. 이번 여행이 단순한 수학여행이 아니라는 사실은 확실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공기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일본과 가깝지만 묘하게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처럼 후진국일 거라 생각했던 제 예상과 달리 인천공항은 놀라울 정도로 현대적이었어요. 넓고 깨끗한 공간, 첨단 시설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수화물을 찾은 후 우리 반 학생들은 한국인 가이드 선생님을 따라 버스에 탑승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낯설었습니다. 한글로 가득한 간판들,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들, 모두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친구들은 들떠서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저는 묵묵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이게 정말 아버지가 말씀하시던 후진국인가? 마음속으로 의문이 들었어요. 버스가 서울 시내로 들어설수록 현대적인 고층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본과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아 보였어요. 오히려 몇몇 건물과 도로는 더 새롭고 깔끔해 보였습니다. 첫 방문지는 광화문 광장이었어요. 가이드 선생님의 설명에 따르면 이곳은 조선시대 정궁인 경복궁의 정문 앞 광장이라고 했습니다. 넓은 광장 한가운데 서서 주변을 둘러보니 현대적인 빌딩 사이로 고궁의 모습이 보였어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우리는 세종대왕 동상을 봤어요. 가이드 선생님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위대한 임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얼마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인지 듣고 있으니 불편한 기분이 들었어요. 일본어가 더 우수하다고 배웠는데 한글도 나름의 가치가 있다니 혼란스러웠습니다. 광장 주변을 걷다가 가이드 선생님이 우리를 거대한 모니터가 있는 건물로 안내했어요.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전시관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터치 한 번으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어요. 이런 첨단 기술이 곳곳에 있다는 것이 의외였습니다. 점심 식사 후 우리는 편의점에 들렀어요. 간식을 사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결제 시스템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다양한 모바일 결제 방식, 전자교통카드로도 물건을 살 수 있었어요. 일본의 편의점과 비슷하면서도 몇몇 면에서는 더 발전된 느낌이었습니다. 일본보다 발전한 부분도 있네. 무심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바로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겉모습만 현대적일 뿐 내실은 다를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오후에는 인사동을 방문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거리였어요. 한복을 입은 사람들, 전통 공예품을 파는 가게들, 그리고 그 사이에 현대적인 카페와 갤러리가 있었습니다. 길을 걷다가 문득 어머니가 한복을 입은 사진이 떠올랐어요. 어머니와 이곳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친구들이 기념품 가게에서 쇼핑하는 동안 저는 조용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은 작은 찻집이었어요. 문 앞에 걸린 한글 간판이 낯설었지만 왠지 끌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들어가 보니 전통차를 파는 곳이었어요. 직원이 친절하게 대화를 걸어왔지만 한국어를 모르는 제게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일본에서 왔어요. 간신히 이 말만 했더니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의외로 일본어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놀라웠어요. 생각보다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어를 할 줄 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서울의 야경을 봤어요. 빌딩마다 반짝이는 불빛들, 한강을 따라 이어지는 도로와 다리들이 아름다웠습니다. 도쿄의 야경과는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버스 안에서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 실제 한국은 너무 달랐어요. 호텔 방에 들어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 하루 본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후진국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면에서 일본과 비슷하거나 더 발전한 모습도 보였어요. 왜 아버지는 한국을 그렇게 묘사하셨을까요? 진실은 무엇일까요? 어머니가 주신 주소가 적힌 쪽지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내일은 북촌 한옥마을을 방문하는 일정이었어요. 그곳에서 어머니가 말씀하신 주소를 찾아갈 수 있을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일은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어머니의 뿌리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될까요? 창문 너머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지만 이곳은 다른 나라, 다른 문화였어요. 그리고 이곳에 어머니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고 싶다는 욕구도 커졌어요.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이렇게 첫날을 마치며 일기장에 오늘의 경험을 적었어요. 솔직히 서울의 첫인상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너무 달랐습니다. 아직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과 현실 사이에 큰 괴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오늘 찍은 사진들을 다시 살펴봤어요.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 인사동의 거리 모두 다른 느낌을 주는 풍경들이었습니다. 두 중에서도 한복을 입은 사람들의 사진이 제 시선을 끌었어요. 그들의 의상이 어머니가 입고 있던 한복과 비슷했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사진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일 북촌에서 모든 비밀이 풀릴까요? 설렘과 두려움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둘째 날 다시 광화문 광장을 방문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자세히 역사에 대해 배울 예정이었어요. 가이드 선생님은 경복궁 앞에서 우리를 모았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날씨도 좋았어요. 친구들은 여전히 들떠 있었지만 저는 어제부터 계속되는 혼란스러운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가이드 선생님은 조선의 역사부터 설명을 시작하셨어요. 조선이 500년 넘게 지속된 왕조였다는 것, 유교를 중시했다는 것, 세종대왕 같은 위대한 임금이 있었다는 것까지는 일본에서도 비슷하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19세기 말로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가이드 선생님의 설명 중 1895년에 일어난 을미사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본이 조선의 명성황후를 시해한 사건이라고 했어요.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어요. 일본이 조선의 왕비를 살해했다니. 학교에서는 그런 내용을 전혀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일본이 조선을 근대화시키기 위해 도움을 주었다고 배웠는데 현실은 달랐어요. 명성황후는 일본의 조선 지배에 반대하는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그녀를 제거했다는 설명이었어요. 1910년 일본의 강제 병합으로 조선이 국권을 잃었다는 이야기. 그 후 35년간의 식민 지배 동안 있었던 일들을 들으며 점점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한국인들은 자기 말도 제대로 쓰지 못했다고 해요. 한글을 금지하고 일본어를 강요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일본이 한국에 철도와 학교를 지어주고 근대화에 도움을 주었다고만 배웠는데 실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어요. 다른 일본 학생들도 저와 비슷한 표정이었습니다. 놀람, 의아함, 혼란, 우리가 배웠던 역사와 너무 달랐으니까요. 몇몇 친구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고 일부는 불편한 듯 고개를 돌렸어요.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까지 설명을 들으며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왜 일본 학교에서는 이런 내용을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설명을 듣던 중 옆에 서 있던 한국인 여학생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 아이는 우리 나이 또래로 보였습니다. 학생 교류 프로그램으로 참여한 학생인 것 같았어요. 그 아이의 눈빛이 슬퍼 보였습니다. 제가 불편해하는 모습을 본 것 같아 더 당황스러웠어요. 점심 식사 시간 그 한국인 여학생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자기 이름은 박하린이라고 했어요. 생각보다 일본어를 잘했습니다. 많이 놀랐을 것이라며 처음 듣는 이야기였을 거라고 했어요. 괜찮다며. 제가 그런 역사를 몰랐던 건 제 잘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일본 교과서에서 잘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어요. 할인의 말이 더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일본 교과서에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아버지는 역사학 교수인데 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해주지 않았을까요? 할인은 자기 할머니가 일제시대를 겪으셨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들을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학교에서 일본어만 써야 했던 것,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꿔야 했던 것, 심지어 신사참배를 강요받았던 것까지 할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는 지금 친구가 될 수 있다며 역사는 알아야 하지만 미워하진 않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때 일본인이었던 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할인의 눈에는 미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해와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가해자이면서도 피해자인 척 살아왔던 걸까? 일본도 전쟁에서 피해를 입었지만 그 전에 다른 나라들의 피해를 입힌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부분은 제대로 배우지 않았을까요? 오후 일정으로 독립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일본의 식민 지배에 맞서 독립을 위해 싸웠던 한국인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유관순이라는 여학생의 이야기가 특히 마음에 남았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였는데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고문을 받고 죽었다고 해요. 저였다면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 생각했습니다. 전시관을 나오면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너무 많은 정보,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고 마음은 무거웠어요. 버스로 돌아가는 길 할인이 옆에 앉았습니다. 내일 북촌 한옥마을에 간다는 일정을 알고 있었어요. 좋은 곳이 많다며 몇 군데 추천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북촌이라는 말에 갑자기 어머니가 주신 주소가 생각났어요. 어머니의 비밀과 오늘 알게 된 역사적 사실들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봤어요. 일본의 조선 침략 35년간의 식민 지배, 한국인들의 고통, 이런 이야기들을 일본에서는 거의 배우지 않았습니다. 아니, 배웠다 하더라도 아주 간략하게 마치 중요하지 않은 일처럼 다루었어요. 어머니가 한복을 입은 사진, 한글로 된 편지들, 그리고 북촌의 주소,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걸까요? 내일이면 뭔가 알게 될까요? 설렘보다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어쩌면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셋째 날 드디어 북촌 한옥마을을 방문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머니가 주신 주소를 찾아갈 생각을 하니 긴장됐습니다. 어제 배운 역사적 충격에서 아직 완전히 헤어나오지 못한 상태였어요. 일본이 한국에 했던 일들,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현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북촌 한옥마을로 들어섰어요. 귀와 지붕의 한옥들이 언덕을 따라 아름답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길, 돌담, 나무문,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친숙하게 느껴졌어요.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2시간의 자유 시간을 주셨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사진 찍기에 바빴어요.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주머니에서 어머니가 주신 쪽지를 꺼냈어요.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11길 76 가이드 선생님께 이 주소를 어떻게 찾아갈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지도를 보여주시며 길을 알려주셨어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골목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 낯선 곳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어머니의 뿌리라는 말은 무슨 의미였을까요? 머리가 복잡했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주소를 찾아 도착한 곳은 작은 한옥이었어요. 다른 집들보다 약간 낡아 보였지만 잘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어요. 이곳에 누가 살고 있을까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대문이 열렸어요. 노인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8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어요. 흰 머리를 단정하게 올리신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보자 눈이 커지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시며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제 이름을 아시는 건지 놀랐어요. 저는 어머니가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저를 안으로 모셨어요. 들어가자 정갈한 한옥 내부가 펼쳐졌습니다. 방 안쪽에는 작은 제사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할머니의 눈빛에서 오랜 그리움과 반가움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사람을 만난 듯한 표정이었어요. 할머니는 차를 내오시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저의 어머니 하루미는 사실 한국 이름으로 김미영이었답니다. 어머니는 제1교포 가정에서 태어나셨고 할머니의 딸이었어요. 할머니는 일제시대 말기에 강제징용으로 일본에 끌려가신 할아버지와 함께 일본에서 살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해방 후에도 여러 사정으로 일본에 남게 되셨고 어머니는 그곳에서 태어나셨어요. 어머니는 제1교포로서 일본에서 많은 차별을 겪었다고 합니다. 결국 일본 사회에 동화되기 위해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숨기기로 결심하셨대요. 그러다 일본인 아버지를 만나 결혼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 어머니의 한국인 배경을 알고 있었지만 결혼 후에는 이 사실을 완전히 감추기로 했대요. 특히 저에게는 절대 알려주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셨어요.
그 안에는 젊은 시절 어머니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한복을 입은 사진,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사진들. 바로 제가 옷장에서 본 그 사진들이었어요. 할머니는 어머니가 가끔 편지와 사진을 보내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를 데려오겠다고 약속했었대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이상한 행동들, 아버지의 한국에 대한 태도, 그리고 제가 느껴왔던 무언가 숨겨진 비밀에 대한 감각,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했습니다. 나는 절반이 한국인이었어요. 내 핏줄에는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내가 그동안 무시하고 경멸했던 나라가 바로 내 뿌리였다니. 복잡한 감정들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자신의 뿌리를 그리워했는지, 하지만 일본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는 것을. 할머니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해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게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희 한국인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에 대한 이야기, 어머니의 어린 시절 이야기, 제가 전혀 몰랐던 가족의 역사가 펼쳐졌어요. 그동안 알지 못했던 제 정체성의 반쪽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문득 시계를 보니 약속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어요.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머니는 아쉬운 듯 저를 바라보셨어요. 제게 작은 상자를 건네셨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의 한국 이름이 새겨진 옥 목걸이와 오래된 가족 사진이 있었어요. 할머니는 이것들을 제게 주고 싶었다고 하셨습니다. 제 뿌리를 잊지 않게 해줄 물건들이라고요. 할머니와 작별 인사를 하고 나오면서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전과 같은 스즈키 아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피를 가진 사람이란 걸 알게 되었어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직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더 이상 한국을 경멸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을 부정하는 일이 될 테니까요. 북촌 한옥마을에서 할머니를 만난 후 호텔로 돌아오는 길은 무척 길게 느껴졌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할머니에게 받은 상자를 꼭 끌어안았어요. 그 안에는 제 정체성을 증명하는 물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한국 이름이 새겨진 옥 목걸이, 오래된 가족 사진, 그리고 할머니가 건네준 편지들까지. 호텔 방에 도착한 후 문을 잠그고 침대에 앉았어요. 동기들이 저녁 식사하러 가자고 불렀지만 몸이 아프다고 거절했습니다. 지금은 혼자 있어야 할 것 같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할머니가 건네준 편지들을 펼쳤습니다. 대부분 한글로 쓰여 있어 읽을 수 없었지만 몇 통은 일본어로 쓰여 있었어요. 어머니가 할머니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가장 오래된 편지는 20년 전 날짜였어요. 제가 태어나기 전이었습니다. 편지에서 어머니는 일본에서의 생활이 쉽지 않다고 토로하고 있었어요. 제1교포로 살면서 겪는 차별, 고향에 대한 그리움, 가족에 대한 미안함, 글자 하나하나에 어머니의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다음 편지는 제가 태어난 직후에 쓰인 것이었어요. 어머니는 저를 낳은 기쁨을 전하면서도 제가 한국인의 피를 가졌다는 사실을 숨기고 살아야 한다는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의 약속이었대요. 제가 일본 사회에서 차별 없이 잘할 수 있도록 한국인이란 정체성을 완전히 감추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편지를 읽으며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어머니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집에서 늘 조용하고 순종적이었던 어머니의 편지 속 목소리는 강인하고 결연했습니다. 일본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겉으로는 완벽한 일본인 부인 역할을 했지만 속으로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결코 잊지 않았던 거예요. 특히 마음을 울린 것은 5년 전에 쓰인 편지였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자라며 아버지처럼 한국을 무시하는 발언을 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고 써놓으셨어요. 하지만 그것이 어머니의 선택이었기에 저를 탓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언젠가는 제게 진실을 말하고 싶다는 마음과 그러지 못할까봐 두려운 마음이 오롯이 담겨 있었어요. 옷장에서 발견했던 사진첩에 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때때로 그 사진첩을 꺼내 한국에서의 추억을 떠올렸다고 해요. 그것이 유일하게 한국인으로서 자신을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었대요. 아버지가 집에 없을 때만 몰래 꺼내보았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가장 최근 편지는 이번 수학여행 직전에 쓰인 것이었어요. 어머니는 제가 한국을 방문하게 된 것을 운명이라고 생각한다고 썼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제게 진실을 알려주고 싶었대요.
하지만 직접 말할 용기가 없어 할머니를 만나게 하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편지의 마지막에는 어떤 선택을 하든 저를 항상 사랑한다는 말이 적혀 있었어요. 편지를 모두 읽고 나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된 존경심이 뒤섞였어요. 어머니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온 것이 아니라 극도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왜 내 어머니는 일본인이 된 걸까? 이 질문의 답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결정이었어요. 제1교포로서 겪은 차별,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 그리고 저를 위한 희생까지. 방 안을 서성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사실을 알고도 전처럼 일본인으로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저의 한국인 뿌리를 인정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버지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막막했어요. 창문 너머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같은 달을 일본에서 어머니도 보고 있을까요? 어머니에게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지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일단 이번 여행이 끝날 때까지 더 생각해보기로 했습니다. 옥 목걸이를 꺼내 손에 쥐었어요. 어머니의 한국 이름, 김미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이름은 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담고 있는 이름이었어요. 목걸이를 목에 걸자 묘한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되찾은 것 같았어요. 내일은 어떤 하루가 될까요? 이제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일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제가 무시하던 나라가 아니었어요. 내 피의 절반이 흐르는 곳, 어머니의 고향 그리고 나의 또 다른 뿌리였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어요. 처음으로 한국에 대해 그리고 진짜 나에 대해 알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수학여행 넷째 날 서울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제 할머니를 만나고 어머니의 편지를 읽은 후 달라진 시선으로 한국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아침 식사 시간에 다른 친구들과 함께 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내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가시지 않았어요. 오늘의 일정은 서울 시내 자유관광이었습니다. 제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혼자 거리를 걷기로 했어요. 선생님께 양해를 구하고 지도를 들고 나섰습니다. 첫 목적지는 창덕궁이었어요. 역사적인 장소를 둘러보며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서울의 거리를 혼자 걸으며 이전과는 다른 감정을 느꼈어요. 이곳은 더 이상 단순한 외국이 아니었습니다. 내 뿌리의 절반이 있는 곳, 어머니의 고향이었어요. 거리의 간판들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전과 다르게 보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눈이 처음으로 열린 것 같았어요. 창덕궁으로 가는 길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다가 실수로 가방을 떨어뜨렸습니다. 지도와 물병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그때 한 대학생으로 보이는 남자가 다가와 물건을 주워 주었습니다. 고맙다고 말하려는데 그가 먼저 일본어로 말을 걸었어요. 일본 학생인 것을 눈치챈 모양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도윤이었어요. 한국 외대에서 일본어를 전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연한 만남이었지만 도윤의 친절함에 마음이 열렸어요. 창덕궁까지 같이 가자고 제안했고 저는 망설임 없이 따라갔습니다. 복잡한 감정을 안고 있던 저에게 그의 따뜻한 미소가 위로가 되었어요. 창덕궁을 함께 걸으며 도윤은 한국과 일본의 역사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의 설명은 가이드보다 더 흥미로웠어요. 두 나라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면서도 미래를 향한 희망적인 시각도 잃지 않았습니다. 도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속에 새겨졌어요. 점심을 함께하며 제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가 실은 한국인이라는 사실, 어제 처음 외할머니를 만났다는 이야기까지 도윤은 놀라움과 동시에 깊은 이해를 보여주었어요. 판단하지 않고 그저 경청해주는 모습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도윤은 제게 중요한 질문을 던졌어요. 정체성은 남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인도 일본인도 될 수 있고 둘 다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인지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함께 남산타워로 향했어요. 서울 전체를 내려다보는 경치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제 발 아래 펼쳐져 있었어요. 도윤은 일본과 한국이 지리적으로 가깝지만 서로를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오해와 편견이 두 나라 사이에 벽을 쌓았다고 했어요.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가야 할 시간 도윤은 저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한국어로
화해라고 쓰인 작은 부적이었어요. 자신과 화해하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의 선물을 받으며 미소 지었어요. 하루 만에 만난 사람이었지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편견의 벽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오해, 일본의 역사, 교육에 대한 의문, 그리고 제 자신의 정체성까지 모든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어머니의 선택이 더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서, 두 정체성 사이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지 조금은 느낄 수 있었어요. 앞으로 제가 어떤 선택을 하든 더 이상 한쪽을 부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국인의 피와 일본인의 피 두 가지 모두 저를 만든 소중한 부분이니까요. 수학여행 마지막 날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창가에 앉아 작아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봤어요. 불과 5일 전만 해도 무관심했던 이 도시가 이제는 제 마음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편견이 깨지고 새로운 연결이 생겨난 특별한 여행이었어요. 귀국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제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자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평소와 같은 모습이었지만 이제 저는 어머니의 또 다른 모습을 알고 있었어요. 빈미영이라는 이름의 한국인 어머니를. 저녁 식사 준비가 되어 가족이 모였습니다. 침묵 속에서 식사가 시작되었어요. 평소처럼 아버지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국 여행은 어땠냐고 물으셨어요. 순간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에서 걱정과 기대가 동시에 느껴졌어요. 용기를 내어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에서 외할머니를 만난 일, 어머니의 한국인 정체성을 알게 된 일, 그리고 이 여행을 통해 제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까지 이야기를 마치자 식탁에는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아버지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침묵을 깼어요. 지금까지 진실을 숨겨온 것에 대해 사과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어머니는 제1교포로서 겪은 차별, 정체성을 숨기며 살아야 했던 고통, 그리고 저에게만큼은 그런 아픔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던 마음을 이야기하셨어요. 놀랍게도 아버지는 조용히 어머니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아버지도 이제 모든 것을 인정할 때가 되었다고 하셨어요. 사실 아버지는 결혼 당시부터 어머니의 배경을 알고 있었지만 일본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그것을 숨기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며 제가 의심하지 않도록 했던 것이었어요.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역사학자로서 자신이 객관성을 잃고 편향된 시각만 강조했다고 인정하셨어요. 이번 기회에 아버지도 변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더 공정하게 바라보고 어머니의 뿌리도 존중하겠다고요.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진실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니는 한국 이름인 김미영으로 불려도 좋겠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어색하게 그 이름을 불러보셨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얼굴에 오랜만에 보는 행복한 미소가 번졌어요. 다음 날 아버지는 놀라운 제안을 하셨습니다. 가족이 함께 한국어를 배워보자고 했어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지만 아버지는 진지했습니다. 저와 어머니의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하셨어요. 어머니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주말에 우리는 함께 한국 음식점을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오랜만에 자신 있게 한국어로 주문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아버지는 서툴게 한국어 인사말을 시도했고 저는 외할머니에게 배운 간단한 한국어 문장을 말했어요. 불완전했지만 우리만의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학교로 돌아간 첫날 한국에 대한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친구들이 한류에 대해 이야기할 때 더 이상 비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한국의 역사, 문화, 음식에 대해 알고 싶었습니다. 그건 이제 제 정체성의 일부니까요. 역사 수업 시간 선생님이 한일 관계에 대해 설명할 때 손을 들었어요. 남국의 역사에는 어두운 부분도 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에 기반한 역사 인식이 화해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어요. 선생님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한쪽 문화만 받아들이지 않아요. 일본과 한국 두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모두 품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외할머니께 편지를 써서 곧 다시 방문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도윤에게도 감사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제가 진정한 제 자신을 찾는 데 큰 도움을 주었으니까요. 나는 절반이 한국인이야. 이제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야. 이건 제가 앞으로 살아갈 방식입니다.
두 나라의 아름다운 문화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 싶어요. 작은 걸음이지만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께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우리는 편견이 새로운 편견을 낳는 모습을 자주 마주합니다. 하지만 한 걸음 내딛는 용기가 있다면 그 벽을 넘어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녀는 미디어에서 보지 못했던 진짜 대한민국을 경험했습니다. 첨단 기술과 전통이 공존하는 나라, 따뜻한 사람들, 예상치 못한 감동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시야를 바꿔놓았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며 더 나은 다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그녀는 돌아가서 가족과 친구들의 마음을 어떻게 바꿀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주변과 나누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